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한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 대학생이랑 집주인 사이에서 이중계약을 해가지고 5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요즘 이제 대학은 졸업 시즌이 다 되고 새 신입생이 들어와야 되니까 아마 원룸 계약 같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대학생이랑 집주인 사이에서 이중 계약을 하는 가운데 중개보조원이 5억을 사기쳐서 빼돌렸다. 이제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집주인은 전세로 내놨는데 대학생한테는 월세다. 근데 대학생한테 월세로 받았다. 전세 못 들어온단다. 그럼 좀 합의해 주시죠. 그래서 집주인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월세도 보증금이 있잖아요.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훨씬 싸죠. 뭐 전세가 1억 같으면 월세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에 뭐 월 얼마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 1억과 2천만 원의 차액 8천만 원을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학 가니까 뭐 한 차액 그려봤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50건 정도를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렇게 된 원인은 있겠죠. 왜냐하면 큰 문건이 아니니까 집주인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계약서에 사인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게 다 도장이나 이런 걸 위임을 한 상태에서 뭐 이런 게 일처리하도록 했다면 계약한 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집을 계약한 분은 임차인이 되겠죠. 그죠? 임대를 해준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주인 보이지 없는 가운데 사인을 했을 테니까, 부동산 중개사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기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집주인과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하에서 정확하게 사인을 해야 되겠죠. 집주인이 없는 상태 또는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인하는 것은 중개인에게 이렇게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자 축구 대표팀 북한과 대결 있죠? 네, 조금 전에 일본 지바에서 동아시안컵 2차전이 끝났는데요. 예. 아쉽게 우리가 0대1로 졌습니다. 전반 18분에 북한 김유미 선수에게 헤딩골을 내줬고요. 네. 우리나라는 2연패, 북한은 2연승을 기록했고, 우리나라 남자 축구 대표팀이 내일 북한과 또 연이틀 남북 대결을 펼칩니다. 예. 우리 남자 대표팀이 중국하고 싸웠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맞대결을 펼쳤고요. 네.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예. 또 이번에 중국 대표팀이 사실 23세 이하 중심으로 1.5군으로 나왔거든요. 네. 더 아쉽게 2골을 내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박민 기자님, 제가 네. 보통에서 이런 질문은 잘 안 드리는데 제가 정면 승부적으로 돌직구를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솔직히 문제가 뭡니까? 학연입니까? 지연입니까? 뭡니까? 사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최근에 성적이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예. 그래도 콜롬비아를 꺾으면서 좀 반등의 기회를 잡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번 대회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국제 축구연맹 A매치 대회가 아니라서 네. 또 해외파는 차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네. 국내파 위주로 나섰는데 예. 또 결과가 좋지 못하면서 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손태현 감독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른 게 여쭤볼 게 많아서요. 북한 여자축구팀 상당히 강팀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5계단 높은 10위고요. 예. 또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자른 채 또 경기 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고 예. 정말 경기를 직접 지켜보면 예. 그 컴퓨터 게임 같은 조직력을 선보입니다. 예. 그 테니스 칠 때 보면 여자 선수들이 소리를 이렇게 지르기는 하는데 축구를 하면서도 소리를 지르는 모양이군요. 네, 그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 선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예. 실제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면 좀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예. 북한 남자 축구팀하고도 우리가 경기하죠, 그죠? 네, 그 내일 오후 4시 30분에 맞대결을 펼치고요. 예. 사실 북한 남자 축구는 우리나라보다는 한 수 아래입니다. 그 피파 랭킹이 114위고요. 예. 그리고 내년 러시아 월드컵 출전권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특이하게 또 객관적 열세일 때 적 배후를 침투하는 축구를 펼치는데 또 이른바 빨치산 축구라고 불립니다. 아이고 참, 네, 빨치산 축구다. 김정은 노동위원장이 축구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이 친구라 그래도 됩니까? 제가 감히? 네. 예, 김정은 이 친구는 축구광이면서 스포츠광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열혈 팬이고요. 예. 또 2013년에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세울 만큼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말씀하신 대로 농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또 NBA 출신 그 로드맨을 직접 북한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유학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측근들을 숙청을 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하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이 백두산 전기를 받는다고 저렇게 참 유럽 유학 어떻게 했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고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예. 이탈리아 밀라노 가서 또 축구를 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아니, 저도 굉장히 제가 말을 궁금합니다. 하면서도 요즘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제 스스로 거는 게 유럽 유학했다 이러면 또 유럽에서 유학한 분들이 또 단체로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유럽 유학한 게 뭐 어째서 뭐가 잘못됐는데 또 이런 문자 보니까 겁이 덜컥 나서 제가 브레이크로 확 밟아버렸어요. 자, 일본 야구 천재라 불리는 오타니가 어디로 갑니까? 네, 그 일본 니포넴의 그 오타니가 그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와 6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특이하게 투타를 겸업하면서 지난 시즌에 한 시즌 10승 20홈런을 기록한 선수고요. 네. 또 아무래도 그 투타를 겸업할 수 있는 아메리칸 리그 팀을 고른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본인이 많이 사는 그 LA 지역에 또 에인절스를 택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투타가 중요하다. 왜죠? 네, 그 아메리칸 리그는 이번에 그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발 투수로도 나설 수가 있고 또 지명 타자로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타자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리그라서요. 네. 그런 면을 고려해서 오타니 선수가 또 행선지를 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유현진 선수가 있는 LA 다저스는 아메리칸 리그입니까? 내셔널 리그입니까? 네, 그 내셔널 리그고요. 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 투수로 나올 경우에는 주로 뭐 9번 타자로 직접 타석에 또 들어서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하고 내셔널 리그하고 약간 룰이 틀리네요. 그러니까 내셔널 리그 같은 경우에는 대타를 못 내보내고 직접 가서 뛰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린드블럼 선수가 롯데 선수인데 두산 유니폼으로 갈아입네요, 보니까. 네, 미국 투수 린드블럼 선수가 총액 16억 원의 두산과 계약을 했습니다. 예. 2015년에 롯데에 입단해서 13승 10승을 거뒀고요. 예. 또 올해 7월에 그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잘 던진 선수였는데요. 두산은 린드블럼 선수를 데려오면서 그 7년 동안 함께했던 리퍼트 선수와는 결별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동계훈련들 다 떠나겠다, 그죠? 좀 있으면. 네, 이제 프로야구 구단들도 지금 이제 팀 구성을 완료하고 있는 단계고요. 조만간 예. 또 주로 일본으로 그 동계훈련 많이 떠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백신감 승부, 트루
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속보가 하나 도착을 해서 먼저 잠깐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해왔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검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재일 기자.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에는 좀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검찰 쪽에서. 네. 예. 김준일 팩트체크는. 예,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다른 방송에서도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되게 했다가 좀 틀린 적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예. 이 연내 수사 마무리를 언급한 상황에서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예. 이거는 이 문무일 총장이 면을 구기는 일이어서 예. 이번에는 그래도 좀 기대라는 말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그러면 권력 제1순위 최순실, 권력 제2순위 우병우, 권력 제3순위 박근혜. 이 중에서 지금 2순위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장 청구를. 서열이 그렇게 정했는지. 과거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자, 농담은 여기서 그만 멈추고. 지난 주말 혹시 광화문에 나와 보셨습니까?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아니, 볼 일이 있으셔서 나오셨는데. 네, 안 나가봤습니다. 요즘 광화문 나오기가 토요일, 일요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전부 다 우회를 해서 의사들 수만 명, 처음에는 한 10만 명 정도 모일 거라 했는데 한 3만 명 정도 모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던데요. 그래도 많이 모였죠. 많이 모였죠. 네.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케어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의사들이 도심에서 외쳤던 문재인 케어의 반대. 이게 뭔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김준일 팩트 체크. 문재인 케어 내용이 뭔지. 미국의 오바마 케어가 또 뭔지 한번 두 개 비교해 주시겠어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를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보니까.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은 대통령 이름이 케어 앞에 붙었다라는 게 비슷하고요. 그거 하나입니까? 예.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민영 의료보험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그냥 그러니까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서 다 이제 보장을 받고요. 돈이 없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주죠.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이 아예 그렇죠. 있어서. 근데 이제 돈이 애매하게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준이 있을 거예요. 2, 3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연간 소득. 그 정도는 이제 국가에서 보험도 못 받는데 메디케어를 혜택을 못 받는데 그렇다고 민간 보험에 들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아예 보험을 못 든 사람. 그게 이제 미국 국민의 한 15% 정도 되거든요. 한 5천만 명. 근데 그 사람들을 전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의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 이런 거 보면은 손가락 하나 잘렸는데 1억 원씩 내서 붙여야 되고 막 이런 사태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이제 보험에 안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 하는 거가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한 게 이제 오바마 케어의 핵심이고요. 문재인 케어는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이제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처음 실시가 됐는데 이제 이게 국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고 어떤 의사들의 어떤 그 유럽형의 완벽한 그런 의료 공영제가 가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급여라는 것들의 항목을 많이 뒀죠. 비급여는 뭐냐면은 환자가 100% 돈을 지급하는 그런 내역인데 그게 3,8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급여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비급여가 이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OECD 평균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국가가 지금 지급하는 게 80%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이 지급하는 게 한 20% 정도. 그러니까 그 의료비에 전체 비율을 보면은. 근데 한국은 그게 훨씬 낮거든요. 60%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70% 정도까지 올리자. OECD 평균 80%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70%대까지 국가가 좀 책임져주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비급여 3,800개 비급여를 저는 급여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다 내는데 그러면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가라는 게 있어서 이를테면은 진단서 떼는데
그 예전에 국정감사를 보면은 어떤 데는 5,000원 받고요. 어떤 데는 10만 원 받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천차만별이에요. 1인실도 어떤 데는 뭐 10,000원 받고 어떤 데는 200만 원 받고요. 이런 식으로 비급여니까 병원들이 맘대로 이제 책정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 근데 물론 이제 더 시설이 좋은 1인실도 있고 의료원 같은 데는 시설이 낙후된 1인실도 있고 그래서 차별이 그러니까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부담도 크고 어떤 명확하지 않은 왜 어떻게 이 가격에 나왔는지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시스템 안으로 국가의료보험 시스템 안으로 다 들여와서 하겠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케어의 핵심입니다. 고재열 기자. 네. 저는 문재인 케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그 표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아까 김준일 팩트체커가 지적을 했듯이 그 질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급여였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게 3대 비급여 항목이 뭐 특진, 특실, 간병 이것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제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질환 여기에 한정돼서 급여됐던 것을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급여를 이 급여 항목을 한다라는 거는 그 치료에 대해서 이 국가의 감독하에 둔다라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게 비급여에 있으면은 그게 얼마를 받아야 될지, 그게 합당한 치료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그만큼 받는 게 정당한 건지, 그 치료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국가가 평가하고 관리 감독할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업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보험에서 의료보험에서 보전해 주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죠? 환자는 쉽게 가서 MRI도 찍을 수 있고 CT 촬영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저렴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의료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의사분들이 이렇게 항의에 나서신 거는 뭐 때문일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쨌든 총 의료비는 국가 이제 예산에서 차지하는 총 의료비와 어떤 지출되는 그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더 부담하고 누가 덜 부담하고 누가 더 이익을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사실은 이 문제가 얽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모든 것, 그 전에는 비급여라면 어쨌든 병원의 자율성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를 책정을 하든 너무 이제 터무니없이 막 높게 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좀 이 부분에서는 손실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손실을 보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율성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자율성을 국가에게 다 빼앗기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어쨌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가도 적절한 의료 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논의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자율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지금 의사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는 사실은 그런 네, 그 주말 집회 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필수 위원장인데 이 비급여의 전면급여를 반대하는 이 논리로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가 국민의 건강권 문제인데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충분한 건강보험 재정 대책 없이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얘기하고 세 번째가 의료계는 이 저수가를 비급여로 보존해 유지하고 있는데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은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려서 1, 2차 의료기관 줄도산이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보면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명분인데 직접 의사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뭐 핵심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비급여가 이제 급여가 되는 그 상황에서 네.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가 받은 이 치료가 지금은 병원에 갔을 때 비급여 항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가격이 정당한지 안 한지 그런데 네. 그것에 대해서 그 가는 부분인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 김준일 팩트체크가 얘기했는데 이 저수가를 비급여로 보존한 이제 그 못한 만큼을 보존한다고 그랬는데 이 의료 원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료 의사분들은 지금 의료 원가가 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할수록 손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의료 원가에 대해서 공개되고 검증되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의료 원가를 그냥 낮게 산정한 것뿐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네. 이 논쟁이 좀 공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를 지금 하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의료 원가 말씀을 하시길래 수가 기계를 사용하고 장비를 사용하는 거는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라든지 어떤 원가나 수가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의사가 의술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 있잖아요. 직접 본인이 수술을 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심정적으로 환자와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원가는 사실은 이거 계산하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칫 이런 물질적인 내용에 의해서 삭감이 된다거나 손상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원가를 어떤 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지 한번 저희들이 깊게 이야기 나눠볼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4부에 돌아와서 시사인 고재일 기자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와 함께 계속해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